펜마이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수요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핵심적인 인사들과 인터뷰를 해보는 김종혁의 하이눈. 저는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 김종혁이고요. 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각 송기호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여러분께서 아주 반가워하실 만한 분을 저희가 인터뷰 대상자로 선별을 했습니다. 박찬종 변호사시죠. 현재는 변호사시고 사실은 박찬종 의원 하면은 지금 우리 펜앤마이크 시청자 여러분들은 모르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서울시장에도 출마하셨었고 또 대선 후보로도 혁혁한 하여튼 그 공을 세우셨던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우리 용암님은 찬종이 큰형님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왕돈이님은 30년 전쯤 대구공항에서 박찬종 의원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원희님은 박찬종 대표님 반갑습니다. 사모님이 저희 엄마 친구시더라고요. 어머니 친구시. 그렇게 돼 있고 용암님은 또 우리 꽃미남 종영님 최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또 꽃미남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우리 박찬종 변호사님 저한테는 사실 박찬종 고문님 저하고는 한 30년 이상 제가 취재기자로 만나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있는 우리 정치 멘토이시기도 한데요. 박찬종 변호사님을 만나 뵙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어떤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정규제 TV가 요즘 아주 시련을 겪고 있는데 저는 안전뱅이 용 쓴다고 정규제 TV를 열심히 성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박찬종 TV를 운영하고 있지만은 하루에 한 건씩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 정규제 TV가 오늘 한국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키는 근간으로서 가장 중심적인 유튜브인데 그 웬일인지 광고를 통제하는지 이거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일인데 이걸 바로잡아 주지 않네요. 바로잡아 지기를 기원하고 오늘 이제 송 대표 젊은 분 만났으니 반갑고 내가 정신이 바짝 든다고. 내가 이 손자가 31살이거든. 저랑 동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제 완전히 세대교체 대상이 돼. 시청자 여러분, 이 김종혁 이분은 제가 국장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아까 30년 전 인연이라고 하는데 정치부 기자 차장 이럴 때 저를 취재했어요. 그 저를 취재한 뒷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정말 오래간만에 이렇게 만나서 이거 제가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세 사람이 종규 씨는 젊은 시각 아시다시피 젊은 시각 30만 유튜버 젊은 보수 유튜버고요. 저는 이제 중견의 어떤 보수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사회의 원로이신 우리 또 박찬종 선배님을 이렇게 모셔서 어떻게 보면 노장청 이 3대가 모여서 지금 이제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어서 사실은 저도 마음이 굉장히 뿌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이 시간 즐겁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님 이제 시작을 해보죠. 어떻게 보면 이제 50년, 30대 정치를 시작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처음 국회의원 입후보한 게 71년이니까 만 32세. 32세, 30대 초네. 나와가지고 낙선했어요. 김영삼 대통령하고 붙었죠. 예, 그러니까 낙선이 예정된 선거에 나가거든요. 예. 낙선이 예정된 선거에 나갔는데도 일단 후보가 된 이상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느 사이에 세월이 이렇게 흘러버리고, 제가 97년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실질적 야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내려놓게 됐고, 이제 그 시점까지 아까 김 국장이 조금 말씀하셨는데, 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에 여당이었던 신한국당, 지금 이제 국민의힘당 이제 이름이 많이 바뀌었지요. 거기에 97년 1월부터 그 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그 직전 과정에 있어서 제가 좀 개면적인 얘기입니다만은 당내 대통령 후보 지지율 1위를 계속 유지했어요. 그런데 당내 1위뿐 아니라 여야를 통틀어가 좀 민망하지만은 김대중 후보까지를 포함해가 내가 1위를 한 10개월 동안 유지했는데 이게 당내 경쟁 룰이 지금은 완전히 개방체제지만은 그때 아주 폐쇄적이야.
이 얘기를 하면 아주 끔찍한 얘기인데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97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그 후에 완전히 야당대가 DJ,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까지 전부 저를 도와달라고 그랬어. DJ도 대통령 되고 나를 들어오라고. 그때 들어갔으면 그때 같은 시기에 DJ 당으로 간 그 이인재, 이만섭 그 부대들이 갔는데 그 이만섭 국회의장. 의원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 당의 비례대표가 되고 국회의장이 됐어요. 네. 그래서 좀 뭐 외람되고 민망한 얘기인데 제가 그때 같이 갔으면 DJ 정권 아래서 국회의장 아니면 총리가 예약된 자리. 근데 이거 다 제가 포기해버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도와달라고. 알겠습니다. 안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 다 내가 중립적 입장에 섰고. 자, 그럼 작년 저도 기억이 3월 납니다. 왜냐면 1997년 때 제가 신한국당 출입기자였는데 1월 1일 날 그 여론조사에서 그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 대선 후보 1위가 박찬종 그때 고문이셨어요. 예. 근데 하여튼 정치라는 것들은 우여곡절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김 국장이 기억하시기가 그런데 97년 1월 1일자 전국 45개 신문방송사의 여론조사에서 1등이야. 그러니까요. 하여튼 뭐 어찌된 셈인지. 그래가지고 여야를 통틀어 1등이야. 네. 그 여당 안에는 압도적이고 민망하게도 DJ보다도 앞서고 이래갖고 1월 1일 날 아침에 97년 1월 1일 아침에 그 국립현충원에 이제 참배하러 갔더니 그때 청와대 어떤 수석 비서관이 나보고 뭐 그때 내 느낌으로는 약간 빈정거리는 투로 어째 전부 곳곳에서 1등입니까 그러더라고. 아 이거 김대중 내가 대통령이 야 이거 불길하다는 후보가? 생각. 제가 막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다 이런 인연이가 다 도와달라 뭐 이런 거 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질문할 게 많으니까 좀 이제 3월 스피디하게 9일 대통령 선거에 그건 얘기 내가 해야 되겠어. 대통령 선거에는 제가 가투에 나서고 광화문 광장에 나서고 그리고 국민의힘당 정당 연설에도 딱 한 번 나가고 그래서 왜 나섰느냐 무슨 소리를 했느냐 이번에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을 연장시키는 걸 반대해야 된다. 이 연장을 끊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구로서 윤석열 후보를 찍을 수밖에 없다. 도구로서 2번을 찍자. 거기에 제가 헌신했습니다. 네, 그리고 단일화도 헌신했고 이게 윤 대통령이나 측근이 들으면 뭐 좀 언짢을지 모르겠으나 민망하지만은 사실대로 얘기를 그때 저는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했다. 위대한 윤석열이라는 지도자를 우리가 모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일이 없어요. 종북 주사파 종식을 위한 도구로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킬 수는 없다. 그것은 문재인 어쩔 수 없다. 정북 정권의 연장이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그 반대편에 설 수밖에 없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신 거죠. 1번을 어떻게 찍느냐. 나 이 말도 안 했어요. 어쩔 수 없다. 이걸 알아듣는 사람은 그 2번 찍어라. 그게 이제 정치 관여라면 관여고 그리고 이제 선거 끝나고 지금 1년이 지났지 않아요? 네. 그 뭐 아무도 너 수고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 진짜 아니, 나는 뭐 고생하셨는데.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이게 정치 민심이니까 예. 그렇다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나도 이만큼 후보 다니고 해도 고생했고 표 얻기를 했으니까 뭐 어떻게 없나 이런 거 내가 아예 안 하는 사람이니까 예. 모르지. 이 방송 듣고 혹시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박찬정 고문께서 1939년생이십니다. 네. 1939년생이니까 지금 나이로 84. 네. 만으로 아니 48세야. 그렇죠. 네, 뒤집어서. 84세가 아니라 48세.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정하시고, 그다음에 50년 동안 이제 저 정치 일선에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자, 50년 동안 정치를 하오셨는데, 정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정치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50년이 아니죠. 그 중에 20년은 빼야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히 야인 생활을 했으니까 97년 이후에는 그 정치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그 정치에 입문한 사람들이 전부 개인 이익 추구하는 게 정치 같아. 현재는 그렇죠. 아니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공동체 의식,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좀 잘 돼야 되겠다는 생각은 지극히 일부분이고 압도적으로 많은 이 정신력과 말과 행동, 노력이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자리를 지키고 위로 올라가고 차지하고 그리고 싸우고 그러면서 이득을 취하고 이게 정치 같아. 이게 정치. 그건 원론적으로 말하면 정치는 바르게 다스리라는 뜻이니까. 그렇죠. 바르게. 정자 정해야죠. 그렇지. 그렇지. 정야 정이지. 그러니까 바르게 다스려야 되는 것인데 제가 경험한 이 정치는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뭔가 바르게 해보려고 하면 이게 마침 놀림감이 되더라. 제가 말이죠. 9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 전에 이제 후보 87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제가 무소속이 되고 계보는 YA에서 겠는데 무소속이 되고 그러다 보니 92년 14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개혁당을 만들었습니다. 네. 제3당이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후보로도 나갔는데 그때 나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해. 한겨레 신문이 각 정당의 어떤 대선 전략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신정치개혁당 약칭을 신정당으로 했거든. 신정당. 사기정당이라고 해서 사기정당. 정치면 1면이 아니고 정치면 3, 4면 고 있는 데에 신정당 소개에 타이틀이 사기하고 있다. 국민 사기정당이라고. 야, 몇십 년 전 건데 다 기억하고 계시네요. 92년, 기억해야죠. 아주 내가 은혜를 베풀었거나 나에게 해코지를 하는 것은 오래 기억을 하거든. 남이 나한테 베푼 건 잊어버리기 마련이에요. 그 남이 나한테 아주 결정적 해코지한 거 기억 안 할 수가 없지. 그게 가판을 들고 내가 손을 부르르 떴다고, 이게. 나는 정말 좋은 뜻으로 한 것인데 말이야. 한겨레 사장실에 전화를 걸었어. 권근술 사장이. 예. 그 이제 중학교 때 2년 후배고 지형하고 나하고 난 중학교 대학도 동기고 같은 동네에서 자랐어. 야, 건술아. 이거 윤정기 수호배가 이 기사 빼라.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사기짓을 하고 있어. 누구를 사기쳤다는 거야. 아이고, 형님.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맞아, 민망한 얘기다. 그 뒤로는 한겨레 신문 그들도 다 안 봅니다. 그들도 또 안 보는 사이에 김의김이라는 한겨레 출신 명대변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사건에 거기, 김만배한테 돈 먹은 편집국 간부도 나오고 그러더라고. 편집가부가 세상에 정의롭고 정치계에 부르짖는 사람을 사기꾼으로 취급하는 전통을 가진 신문이 또 이런 사기꾼들도 나오더라고 보니까. 자, 그만 얘기합시다. 네. 제가 한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태어나기 이전 얘기도 있으셨고 이게 사실 지난 몇십 년 동안 국가는 되게 발전을 했는데 또 정치권은 또 의외로 또 퇴보를 한 것 같기도 해요. 지난 그 삼김 시대 그때 이런 정치 상황과 지금의 정치 상황을 보면은 좀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어느 부분에서 좀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상김 시대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삼김 시대는 제가 보기에 낭만이 있었어요. 그리고 80년대 전두환 정권 때까지의 그 야당은 정말 투사들이 했어요. 투사들이 했기 때문에 야당의 지역구 후보는 이미 다 정해져 있어. 왜 그런가 하니까 모든 걸 걸고 가투를 하니까 잡혀 들어가고 재판에 회부되고 정치 규제에 묶이니까 아무나 야당 한다고 나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종로구 충남 무슨 홍성하면 그 이미 지구당 위원장 가투한 그 사람들이 그냥 후보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투사들만 했다 이런. 그렇지.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이제 점점 이제 우리 소득 수준도 올라가고 이건희 회장이 아주 명언을 했죠. 93년도에 이게 기업은 인류 그다음에 관료가 2등 정치는 3류라고 얘기를 해갖고 김영삼 정권에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때. 호되게 보이지 않는 데서 막 몰매를 맞았던 것 같은데 그 지금 정치는 이건희 회장이 말한 때보다도 더 사류들이 하게 됐다. 그러니까 1, 2, 3류에 속하는 사람, 특히 1, 2류에 속하는 사람, 특히 1류에 속하는 이런 송 대표 같은 젊은이들이 국회에 쉽게 진입이 안 된다. 전부
꼼수 부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국회에 진입한다. 여러 말 할 것 없이 지금 민주당 대표를 보면 알아요. 정과 사범. 정과 사범이요. 예. 이게 미국이나 일본 같으면 미국엔 대통령 후보 공화당이고 민주당이고 대통령 후보 등록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일본도 수상 자체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다 이게요. 그게 가능해갖고 민주당 의원들이 그게 족쇄가 묶여가지고 이번에도 일요일날 오후에 의원총회를 할 때에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가지고 제명 절차를 밟는다 하는 게 토의가 돼갖고 발표문에 내놓기로 했는데 이재명 대표 그걸 지워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렇죠. 본인들은 부인하고 지웠다고 돼 있고 오늘 아침 뉴스를 들으니까 어제로 김남국에 대해서는 무슨 자료를 제출하라 뭐라 하는 거 다 없이 없애버렸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네. 민주당의 오늘 대표가 이런 사람이 정과 사범에 지금 2건이 기소가 돼 있고 앞으로도 기소가 예정돼 있고 그런데도 거기에 족쇄가 묶여가 찍소도 못하고 이 대표도 못 바꾸지 못하고 이런 사람이 당 보궐선거에 국회의원이 되고 대표가 되고 이게 상징이야. 이게. 근데 고모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지금 고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민주당은 야당일 적에는 여러 가지 무슨 뭐 탄압도 받고 그러면서 뭐 가두투쟁도 하고 적어도 그 사람들은 도덕성 이런 것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그 국민들에게 그 호소하고 표도 얻었었는데 지금 보면 김남국의 코인 사건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의원들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성추행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횡령, 투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른바 진보를 자처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의 민주당은 그럼 옛날의 민주당의 DNA를 나름대로 뭐 도덕성이라든가 진보라든가 이런 걸 주장하는 DNA와 너무나 어긋나 있는데 이거 왜 그럴까요? 저는 민주당을 진보 정당이라고 인정 안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진보 정당이 없어요. 진보 정당에 가까운 게 있다고 한다면 나는 정의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민주당 주력들 소위 386 운동권이 486, 586 된 그 주도권 이재명은 386 출신도 아니지요. 그렇죠. 저건 운동권이 얼치기지. 아니었으니까. 그것도 아니죠. 저건 완전 얼치기인데 얼치기 하여간 지금 586이 돼 있는데 이게 진보라 그러면 평등과 자유, 정의, 청렴 이게 기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걸 추구하면서 온 정당이 아니다. 그럼 민주당은 지금 뭐냐?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당이지. 친 김정은 정당이다. 이걸 어떻게 정당이다. 진보 정당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우선 이재명을 공천하는 대통령 후보로 결정하고 보궐선거에 나가게 하고 당대표가 되게 한 작년 8월 이후에 민주당은 더더구나 진보 정당을 할 수 없지요. 썩고 병들고 이게 퇴장해야 할 세력과 사람들인데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 진보라고 말하는 것은 이럽니다. 한명숙 총리가 대표적인데 리듬이 있어요.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너희는 수구 꼴통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해먹을 거 다 해먹고 감옥도 갔다 오고 그러면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나는 허구에 찬 거라고 생각합니다. 표면상 이걸 걸고 있고 그것에 추종하는 이게 외교 국방 정책 북한을 존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은 훌륭한 깡다는 지도자다 이렇게 칭송하고 이렇게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을 표방하는 이유는 그걸 표방하면 그것을 향해 갖고 모아지는 표와 세력이 있으니까 요거를 386 운동권들, 대표적으로 82학번의 송영길 여세대학 당시 학생회장, 김민석 당시 서울대학 학생회장, 김영춘 당시 고대 학생회장, 요렇게 대표지요. 그 다음이 이제 림종석, 그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림종석이라고 그래. 이제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80년대에 이 구호가 뭔가 하면 반미자주화예요. 반미자주화, 반독재 민주화, 반미자주화. 그래갖고 1년 내외에 짧은 형기를 살고 난다. 이게 훈장이야. 이걸 갖고 국회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반미자주화 노선에 서야 되고
그러다 보면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세력이 이 홍보에도 그게 이제 휩쓸려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진보라고 절대 할 수가 없다고. 그런데 네. 뭐 얘기가 좀 긴 김에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 한번 토로를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이들이 정말로 김정은 세상이 오기를 바라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내가 함부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석기 같은 사람은 그걸 바랄지도 몰라요. 이석기. 그거는 내가 보기에 진짜로 김일성주의자 같아. 그러니까 그 외에 지금 이 운동권 출신 이 사람들은 그런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적 자산이 되고 훈장이 되고 그래서 오늘의 기득권을 쌓았기 때문에 그 틀에서 표면상은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이들의 이중성은 어떤 게 있는가 하니까 한번 전부 뒷조사를 해보세요. 이 사람들 애들 전부 미국 유학을 보내요. 그렇죠. 미국 아니면 뭐 김두관 씨 같은 사람 뭐 스위스나 영국 전부 거기를 보내고 있다. 옛날에 박원순 돌아가신 저 서울시장도 뭐 그래. 윤미향 종군 할머니들 그 앵벌이한 윤미향까지도 전부 미국의 고급 학교 사립학교에 등록금 많은데 다 보내고 있다. 아니 반미 자주화를 하면서 왜 미국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미 자주화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것은 명분이고 겉으로 낸 구호고 실속은 친미다 이거야. 어? 반미 자주화를 부르시는데 지금 와서는 실속은 친미다. 아마 그 중에는 돈을 벌어가 미국에 아마 갖다 놓은 사람들도 꽤 있으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 자신만 여차하면 미국으로 가겠다. 이들이 그동안에 돈 번 거 어마무시하잖아요. 돈. 지금 돈 왔다 갔다 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돈 봉도 사건도 그렇고. 그러니까 명분과 이게 쇼윈도는 반미인데 실속은 친미다. 이게 그걸 어떻게 진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야. 진보라고. 그러면 보수가 있느냐? 그것도 나는 지금 보수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 제대로 된 보수가 없다. 제대로 정립되지 된 보수는 없다. 그 제대로 정립된 보수라고 한다면 정규제 팀이지. 정규제 팀. 이 정규제 팀이 진정 보수고 정당으로서 그건 없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우리 헌법 체제를 공고히 하고 내실화해서 자유민주 질서를 지키는 것을 상당 부분 축적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헌법 46조의 자유권을 지킨다. 헌법 8조에 의해서 정당한 민주적 운영이고 민주적으로 조직되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정당이다. 요거에 어떤 완전한 수준에 어떤 이르러야 이게 이 보수 이 프레임에 맞고 그걸 대표한다. 거기에는 국민의힘당 점수를 아직은 많이 줄 수 없다. 그 고모님 말씀은 민주당은 진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들은 말로는 반미를 외치지만 실질적으로 자기 자녀들은 길을 쓰고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그 다음에 무슨 그 자녀들만이 아니고 기타도 있지. 그렇죠. 뭐 어디 숨겨놓은 것도 있을 거야. 그 다음에 무슨 뭐 평등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지만 또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강남의 건물주가 되기 위해서 혈안이 된 모습들을 보여준 거 보면 이들은 그냥 내놓을 안 불릴 뿐이고 그 제대로 그 진보라는 얘기가 하는 것은 부끄럽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오랫동안 이제 정치를 해오셨으니까 저도 기자 생활을 해보면서 사실 이재명 대표 같은 분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아주 특이한 정치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 자체가 그 여러 전과 부분 뭐 무슨 전과가 꼭 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전과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데 또 불구하고 계속 어떤 그 정치인으로 등장을 한 다음에 본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다시 대선에서 떨어지자마자 국회의원이 되고 당대표가 돼서 국회 전체를 방탄으로 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로 특이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과거의 삼김씨 시대에도 이런 게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의 어떻게 보면 그런 권력이랄까 그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모님이 평가하시는 이재명 정치인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빵점. 빵점. 퇴장해야 돼요. 나는 내 유튜브에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김남국 의원 처리 문제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이재명은 당대표로 물러나야 돼요.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 2건이 기소되어 있는데 그 기소될 때 한 번도 국민에게 죄송하게 됐다고 얘기 안 해요. 그렇죠. 그 왜 앞으로도 계속 기소될 게 있기 때문에 매번 그렇게
하다가는 이게 축적이 되고 너 그만둬라 소리가 나올 것 같아서 그런지 한 일이 없습니다. 이번에 김남국 의원 처리하는 것도 그거 딱 드러나잖아요. 의원총회에서 윤리위원회 제소까지 하겠다는 이견이 나가 이게 공동 발표문에 그게 등재되기로 했는데 그거 다 없애버리고 오늘 지금 뉴스 들으니까 무슨 탈당을 했으나 계속 조사를 하겠다. 이것도 다 없애버리고 네.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깔아뭉개고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를 물러나야지. 사실 의원직 사퇴해야지. 의원직 사퇴. 이게 지금 앞으로 말이죠. 이게 김성태 쌍방울 그 대북 그 송금 관계도 다 연관에 있고 50억 클 이게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다 연관이 있는데 현재 2개만 하더라도 이게 신속 재판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법정에 나가야 될 그렇죠. 거예요. 그 머리로 갖고 당을 어떻게 지도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방탄에 벗어나기 위해서. 저도 전두환 대통령 때 고대합 시위 사건으로 질식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가지고 1심 때까지 재판을 38번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건 늘 신경 써야 돼요. 그거 그거 뭐 실형 받을 일도 아니지만은 신경 써야 돼요. 그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이게 완전히 이 칼날 선상에 서 있는 사람인데. 그렇죠. 빵점이야. 그만둬요. 근데 재밌는 게 그만둬라 이거야. 김남국 씨는 상임위를 하면서 계속 코인 거래를 했잖아요. 그럼 무슨 정신에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뭐 재판이 본격화되면 그렇게 가야 될 텐데 그러면서도 당 대표는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걸 보면 야, 이 두 분이 역시 이렇게 이재명 대표와 그 최측근이라고 하더니 DNA를 공유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더라고요. 김남국 의원 얘기가 났으니까 네. 김 국장이 말씀하셨으니까 김남국 의원의 코인과 관계된 일련의 그 행위가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부분은 어제 그저께 검찰이 6개월 전에 네. 압수수색 영장 2차례 기각된 거 이제 영장 발부받아가 조사가 들어갔으니 그건 조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드러난 것만 갖고도 그는 국회에서 물러나야 돼요. 왜 그런가 하니까 국회의원회라는 게 국사를 돌보기 위해서 국민들이 뽑아놨더니 하는 일이라는 게 회의장에 앉아서도 이걸 들여다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고 화장실이나 대기실 자기 말이죠. 그러니까요. 거기서 뚝뚝 친 게 요게 참 이 언론이 무서운 것이 거기 딱 나오거든. 회의장에 있었던 시간 들락날락한 그 시간대에 요게 또 거래를 했다. 이 두들긴 요 시간 코인 두들긴 요 시간하고 딱 대비된 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 뭐 머리 전체가 이 코인 이 거래는 24시간을 해야 된다 그래. 그렇죠. 새벽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밤중에 그러니까 거기에 골몰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얼이 빠져가지고 이 한동훈 장관 그 인사청문회 이모. 헛발질한 거 있잖아요. 이모 말은 그게 거기서 나온 거든. 그러니까 이게 나는 어제도 공개석상에서 주장을 했지만은 민주당이 뒷발질을 하고 있거든요. 이원욱 의원 그러니까 비명계의 강경파 이재명 대표를 반대하는 이원욱 의원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기가 좀 쉽지 않은 것이 이재명 대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국민 지지율이 10%는 된다 이거예요. 요것 때문에 우리가 끌어내기 어렵다고 그러는데 이건 이원욱 의원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끌어내리면 중간 부동층의 상당 부분이 10% 이상이 글로 가게 돼요. 글로 가게 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제가 이 자리에서도 너는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국민의힘당은 바라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당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예. 자,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조금 더 있으면 나중에 이제 총선 앞두고서 더 큰 혼란이 올 거라는 그런 정치공학적 계산을 하는지도 모르죠. 뭐.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은 이게 국민 대표자로서 뽑아가지고 국사에 전념하라고 했더니 국사에 전념하는 것은 부업이고 본업이 코인이 됐다. 이게 명백한 그게. 그런데 부업인 이게 국회의원이 이 사람 잘한다 그래가지고 정치 후원금 1순위가 계속 유지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대한민국의 이게 배리된 현상이고 나는 유권자 국민도 이거 정신을 차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JTV 정규제 TV에 나와갖고
이게 제가 아주 절망적 생각이 든다고 하는 것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어째서 이러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국민 반응이 말이죠. 어제 여론조사에 뭐 리얼미 있던가는 이게 민주당이 10%가 앞서서 네, 국민의힘당. 예.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이유가 이게 그 고모님이 보시기에는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 조사라고 여론조사라고 하는 공정하지 그게 않다. 말이지 표본을 1000명인데 그게 그 바탕에 있는 표본을 이것도 상업이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상한 짓을 한다는 설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추세는 이 판에 국민의힘당은 존재감이 지금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민주당이 하여간 나쁜 뉴스로 차지했는데 그러면 그 반대편에서 국민의힘당은 이렇게 잘한다 하는 게 안 부각되니까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 근데 민주당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가서 민주당 패널하고 그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제 방송 안 할 때 그 친구도 잘 안 믿더라고요. 아이 그게 말이 돼? 라고 얘기하면서 뭐 오히려 정상적으로 떨어지는 게 정상이지 이게 올라가는 건 뭔가 우리도 이해가 안 된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정상적인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뭐 어느 정도 증거나 엄밀성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자기들이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비해서 지지도가 더 높은 것들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야 이거 오히려 좀 되게 불안하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분위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규호 씨도 좀 그 고모님 뵙기도 어렵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정치의 4한 역사신데 좀 여쭤봐 보세요. 저는 그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제 공천룰을 확정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뭐 대법원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1심에서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제 또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이런 룰이 이게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아니다, 더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공천룰 확정을 봤을 때 이재명은 계속해서 국회의원직을 좀 유지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선생님께서는 좀 어떻게 이재명 대표의 이런 운명에 대해서 한번 바라보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내년 선거에 다시 또 나갈 것이냐. 그렇죠. 예. 대표직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 물러난다면 언제쯤 물러날 것이냐, 뭐 그런 얘기겠네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거까지 민주당을 지도하도록 하고 또 본인이 계양구에 다시 후보하고 하는 사태까지 간다면 대한민국 정치는 절망적이다. 네. 절망적이고 정말 3, 4류 인간들만 정당 활동하고 국회의원 해야 되고 우수하고 깨끗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다 정치에 손 떼야 된다. 손 떼야 된다. 그래서 그런 절망적 상태를 개딸들만 유지하고 거기에 플러스 해갖고 일반 국민 가운데도 지역적 이해나 이런 것 때문에 이걸 그런 상태를 용인한다. 저는 개딸들만 그걸 지지하고 나머지가 손을 떼버리면 그 상황은 부서지라고 생각하는데 안 부서지면 한국 정치는 절망적이다. 저기 전세라님은 유지한다에 한 표. 저 대표직 계속 갈 거다. 그리고 용암님은 곧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234님은 세라님 말씀처럼 살모사는 영원불명. 아마 저거는 뭐 좀 비하적인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과연 이재명 대표라는 분이 계속 대표직을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이 내려갈 것이냐 이 분을 놓고 이제 그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민주당이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분당하거나 분열될 것이다. 네. 지금 친명, 반명, 비명 뭐 이대로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 생각은 그대로 갈 것이다, 안 갈 것이다. 그게 아니고 안 가야 한다. 오투투 의지. 당위적으로 안 가야 한다. 이유는 지금 대한민국이 말이죠. 제2의 G7 국가에 등극했습니다. 네. 그 아주 최근에 등극했어요. 네.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제1 G7은 미국, 캐나다,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요게 G7 국가인데 제2의 G7 국가는 인구 5천만 이상, 국민소득 3만 불 이상 그리고 자유민주 체제의 프레임을 갖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5천만이 안 되게 빠지고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그리고 한국. 한국 7번째. 그러니까 제2의 G7 국가에 우리는 예. 등극했어.
여기 살고 있는 우리를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경제면에서 한 가지 통계만 얘기할까요? 지금 그러니까 매출고 최대 기업 50개 중에 작년 통계에 일본은 하나밖에 없어. 네. 도요타 자동차. 전 세계에서 전 세계 50. 한국은 5개인가 들어가 있어. 5개. 어이, 그럼 5개 이상으로 내가 보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우선 그것만 해도 그렇고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면 조선업 일본 완전히 팽당했고 우리한테 전자 완전히 팽당했고 전자 테레비 이 세탁기 전부 팽당했고 그다음 반도체 팽당했고 네. 자동차 도요타의 한 품종만 그렇지 이 한국 자동차가 구라파 국제시장에서 미국보다도 점점 앞서게 됐다 이게. 예.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일본을 이렇게 지금 내다보게 생겼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G7 국가에 우리가 등극했다고. 이 등극을 저는 확인시켜 준 것이 뭐 이 정규제 TV를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박찬종이를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저는 제 소신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까 전제로 저는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인간적으로 위대하다 이래서 지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그걸 전제로 깔고 우리가 G7 국가에 등극한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 지난 3월 달에 윤 대통령이 미국에 국빈 방문을 해가지고 그 하이라이트가 상하양을 합동회에서 연설입니다. 그 연설이 영어를 잘했다, 발음이 좋다, 전달력이 좋았다. 이게 아니고 그 전체적 분위기 그리고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세계 G1 국가의 이 국회의사당에 와서 한 그 태도, 자세, 억양 이게 완전히 압도해버려. 완전히 압도해버렸단 말이야. 거기다가 이제 뭐 영어도 발음도 좋고 전달력도 좋고 그건 부수적이고 그렇죠. 완전히 압도했다고. 이렇게 압도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텍사스 어스틴에 삼성전자가 얼마를 투자하고 어디를 투자하고 요걸 설명할 때 삼성이 텍사스 어스틴에 투자했다 그러니까 텍사스 출신 상원인 한국에다 왔다 간 오소포 상원인이 의석에서 여기요 이러니까 딱 대통령 이래 가지고 박수를 유도하고 이 전체가 바이든도 놀라고 미국 언론도 놀라고 미국 정치인도 놀라고 미국 국민들도 놀랐다. 이거는 코리아 요 작은 나라가 이게 완전히 G7 국가에 등극했구나. 우리가 만만하게 볼 수 없구나. 이걸 계기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도 할 말을 하고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예를 들면 후쿠시마 원전 그 단순 시찰이 아니다. 그거 우리도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당당하게 나가고 하는 틀을 이제 만들어 놨다면 그러니까 여기에 좀 민망한 얘기인데 윤석열 지금 이 화면에 윤석열 여기 뜨고 이재명 띄운 거 하면서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물건입니까? 이게 대통령 감이냐 이 말이야. 이게 안 되죠. 그 송 대표 내 말에 동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전적으로. 이게 대비해 보라고. 아니 역대 노태우 대통령 이래의 직선제 아래의 이 8번째 대통령인데 미국 상하양을 합동해서 연설한 사람이 서너 사람 되지만은 이런 일이 없었고 이게 우리 국력이 신장되는 정점에 G7 국가에 진입하는 순간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다면 이 정치도 바뀌어야지. 이 정치 국회의원 선거 내년에 여야 간에 이 공천제도도 획기적으로 바뀌고 좋은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열어야 되는데 민주당에는 정말 아슬아슬하지만은 기대하기 어렵고 국민의힘 당이라도 나는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국민의힘 당이라도 공천을 제대로 해라. 만일 국민의힘 당이 공천 제대로 안 하고 잡음이 생기면 내년 선거 또 망치게 됩니다. 그 공천제도 말씀하셨으니까 어떤 식으로 개혁을 지금 소선거구제는 1987년 육공화국이 시작된 이래로 88년 선거에서부터 받아들여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찬반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공천 개혁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공천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그 제도적인 뭐 그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소선거구제 바꿔야 됩니까? 제가 제도를 생각한 게 있지만은 지금 이 국회가 이거 10달밖에 안 남았는데 제도
소선거구, 중대선거구제 이런 거 개혁 안 합니다. 안 되죠. 안 시기적으로 되니까 거의 불가능하죠. 현직을 둬야 되는데 네. 나는 우선 현행 비례대표제는 위헌입니다. 위헌이니까 그것만이라도 뭐 50석을 없애줬으면 좋겠어. 아, 비례대표를 없애야 된다? 그건 위헌이야, 위헌. 왜 위헌입니까? 아, 그래, 그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우리 헌법에 보면 헌법 41조에 국회의원은 국민의 직접 평등 보통 비밀 선거에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 관한 규정 국회의원 수 그리고 비례대표에 관한 것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런데 그 비례대표도 앞에 네. 국민이 직접 평등 비밀 보통 선거로 뽑은 비례대표라 해야 되는 거예요. 헌법에 정당이 마음대로 장사미사 줄 세워가지고 명단서 내놓고 국민들에게 이거 찍어라 이 무대기로 이게 가능하지 않다 우리 헌법에. 이 제도가 위헌이야. 아니 그래요? 국회의원은 반드시 국민이 표를 찍어야 돼. 아, 그럼 그 일반 지역 그 투표와 더불어서 비례대표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후보들 비례대표를- 개개인에 대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 비례대표를 뭐 어떤 정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을 뽑는 것이니까 표를 찍어야 돼요. 무더기로 이거다. 그건 정당의 횡포가 정당의 그게 난동 행위를 방조해주는 꼴이 되는 것이니까. 지금 뭐 저 일송정희님도 비례대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아유 이거 뭐 안 좋아 이거 뭐 제가 비례대표 폐지 찬성 팽길동님 이렇게 얘기하고 비례대표 폐지 공약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비례대표 취지라는 것은 원래 그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그 선거제도 그 일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하지 못하는 전문성을 국회에 도입하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가 돼버린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야와의 편이지. 네. 야와의 편 갈라먹기가 되어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정치적 이유로 처음에는 뭐 그랬다 하는 거는 그 87년 이전의 얘기고 87년에 이 법이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투표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수에 대해서는 지금 299명인가로 되어 있는데 300명인데 이게 헌법에 어찌 되어 있는 거니까 국회의원의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 이게 하한 미니멈 200인 이상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200인 이상이니까 상은 300명, 400명, 500명. 김진표 의장은 한때 350명으로 늘리자고까지 한 일이거든. 그게 아니에요.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200인으로 해야 되는데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니까 이게 인구가 들쭉날쭉하게 돼가지고 불가피하게. 어찌 하다 보니까 198석이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겠다. 적어도 200인은 돼야 되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행정구역을 맞춰서 200인에 맞춰서 뽑아라. 그렇다면 감각적으로 한 10% 210인이나 220명에서 정수를 정해야 된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300명이 아니라 지금 고모님께서는 그 국회의원 정수가 한 220명 정도면 족하다. 그리고 비례대표는 없애야 된다. 이런 비례대표는 생각을 없애야 된다. 비례대표는 위헌적인 것이다. 제가 그 요것만 해갖고도 내년 선거를 치르면 이 국회는 어느 정도 그런 점에서 어중이 떠중이 들어가는 게 상당히 막아질 수도 있다. 지금 비례대표 보세요. 대표적 윤미향 같은 사람 재판에 그게 뭐 1억 원 배임 행위 횡행한 걸 2천만 원인가만 인정하고 나머지 무죄가 됐다 그러는데 아니 2천만 원이라도 앵벌이 한 돈 아니냐 이 말이야. 그러고 나서 수요 집회 다시 나와갖고 지난 3년의 세월을 내가 이게 말이지 각고와 인내의 세력을 지내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이게 양심이 있는 이게 집단이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게 이제 비례대표다 이게 이런 게 이런 게 후한무치라는 단어가 생각나긴 하는데 그다음에 민주당에 양이원영인가 하는 그 또 별난 여자가 있지 그게 탈원전 환경운동 하시는 분이죠. 그 저기 윤 대통령이 뭐죠 미국에 뭐 그 30억 달러 투자하러 간다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미국의 그 무슨 회사가 했죠. 한국에 넷플릭스. 투자하는데 거꾸로 얘기했잖아요. 넷플릭스가 그렇죠. 투자를 받아왔는데 왜 넷플릭스에 투자를 하느냐. 투자 유치라는 단어를 거꾸로 네. 얘기를 하신 분이죠. 사과도 안 해요.
사과도 안 해요. 근데 그게 지역구 같으면 사과합니다. 지역구 같으면 뽑아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도 국민이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양이원영 이분은 또 김남국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 정당은 민주당은 너무나 도덕성을 강조한다. 이제 그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톤으로는 민주당이 도덕적이라는 얘기는 태어나서 지금 현재 그 모습을 보면 도덕의 기준을 도대체 법률 사전적으로 뭘로 보고 있길래 자기 당이 도덕적이라고 얘기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식의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민주당이 완전히 누더기, 똥누더기가 된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민주, 진보, 세력이라고 하는 바탕에는 청렴, 도덕성, 평등, 이 가치, 평등, 정의 가치인데 이걸 왜 기준으로 하느냐 하는 말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막장까지 갔어. 그러니까요. 막장까지 갔고 이 사람들은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세력이다. 이렇게 방송에서도 김 국장은 계속 얘기해요. 민주당을 진보당이라 하지 말고 종북 주사파 당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표면상이고 실제로는 친미다. 칩니다. 실제로는. 전세라님이 남국을 살린다고 손혜원이 뭐 설레발을 친다. 서울여원님은 손혜원도 슬슬 기어 나오네요. 뭐 이 얘기하면서 사실 손혜원 씨가 그 김남국 구하기 뭐 이런 거에 나서서 김남국을 다시 자기가 정당을 창당해서라도 국회의원을 다시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때도 있으니까 비례 얘기를 하셨고요. 정말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복장이 터질 얘기죠. 아니 손혜원 전 의원이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거는 손혜원 의원한테 하나 아이디어를 줄게요. 이재명 사퇴시키고 김남국 대표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거 41살에 청년 대표 내년 그때 국회의원 선거에 청년표 모으기 위해서 김남국 만세 부르라고. 네. 그 고모님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뽑을 때 당시에는 뭐 불세출의 영웅에서 뽑은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 더 이상 종북 정당이 민주당이 계속 그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들을 나라를 위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 후보를 뽑는 것은 필연이다, 필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적어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부분에 있어서 그 미국에 가서 연설을 한 부분이나 한미 관계 개선한 부분 그리고 한일 관계에 굉장히 어렵지만 거기에 용기를 내서 그 대화를 시작한 부분들 이런 것도 굉장히 높이 평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윤석열 정부에 대한 1년 됐지 않습니까? 이제 1년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개인 윤석열, 정치인 윤석열, 초보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5월 10일 취임할 때 이게 종북 주사파 정당 민주당으로부터 물세례를 받고 출범했습니다. 물세례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취임식장에 물을 뿌린 거나 마찬가지지. 이게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선수하는 대통령에다가 물을 뿌린 것이지 우리는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렇죠. 근데 나는 비유로, 이건 이제 비유지. 비유로 말하면 그냥 물이 아니고 똥물을 퍼부었어. 네. 너 까불지 마라. 네가 무슨 놈의 대통령 우리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검수완박법을 3월 9일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고 이재명이가 됐으면 검수완박법 안 만들 텐데 만들면 안 되지. 그렇죠. 자기들이 검찰을 쥐고 흔들면서 그 칼을 이용해서 상대방을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안 했겠죠. 그러니까 안 하는데 안 됐단 말이야. 안 되니까 그때부터 작전을 시작해갖고 잘 알려진 대로 민영배 위원을 꼼수 탈당시키고 위원적 절차를 거쳐서 그 법을 통과시켰는데 이게 5월 9일 자정까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입니다. 그렇죠. 5월 10일 0시부터 새 대통령이거든. 그리고 5월 9일 자정까지 임기가 끝났는데 그 30시간 전 5월 8일 오전에 비상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국회를 날치기로 통과한 그 검수완박법을 의결 공포를 했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자 봐라. 네가 원하는 개혁에 관한 모든 입법 우리가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그 양국관리법을 비롯해가 어제 간호사법도 결국은 거부권 간호법. 행사할 수밖에 없거든. 네. 민주당의 계산은 간호사가 뭐 400만 명인지 그렇고 40만 명인가 그러고 요것만 계산한 것 같은데 의료법의 이게 대상인 의료 직종이 13개인가 돼요. 네, 맞습니다. 간호사가 40만인데 의사는 그보다 좀 못하지만은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보다 훨씬 많아요. 76만 명인가 그렇죠. 많고 무슨 치과 기공사도 있고 뭐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게 민주당은 이게 40만 표를 노리면 된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 거부권 행사하면 간호사를 바보 취급한다. 이러면 독재자다. 이걸 모으는 방법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게 지금 별로 숫자상으로 수지가 안 맞은 것이고. 그렇죠. 근데 이걸 62년에 제정됐으니까 직역이 많이 확대됐으면 이걸 의논을 해야지요. 의논을 아니야.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하여간 윤석열이 골탕 먹이는 거에만 집착해갖고 양곡관리법도 그런 식으로 통과시키고 앞으로 줄줄이 노란봉투법과 하겠다 하니까 이게 결국 뭔가 하면 5월 10일 똥물 퍼부은 이래에 너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데 그걸 뚫고 그래도 한미 완전히 정상화돼서 국격 상승을 보여줬고 일본 관계 그 개선해야죠. 제가 시간 관계상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98년 오부치 김대중 선언에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여러 말 할 것도 없어요. 그걸 다 복원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다음에 노동계획을 위해서 완전히 시동을 걸었더니 지금 아침에 여기 오는데도 또 반대 데모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실수나 실패가 없었느냐 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는 윤 대통령의 그 체질, 스타일, 그게 뭔가 검사 체질.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총장에서 이 대통령 직진했기 때문에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늘 우스갯 삼아 얘기가 대통령직을 직선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한 바람직한 대통령은 국회의원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낙선 경험이 있어야 된다. 낙선 경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다 낙선 경험이 있어요. 네. 낙선 경험이 있으면 본인과 가족 전체가 표가 무섭다 하는 걸 이게 아주 본능적으로 네. 자각하면서 살아가거든. 네. 근데 그게 전혀 없이 직진했거든. 네. 그러니까 검사 체질이라고 하는 거는 질문만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박 의원님도 검사하셨잖아요. 나는 병아리 검사를 해요. 병아리 검사 6년 하고 이게 체질이 안 맞으니까 변호사 개업하고 이제 떨어지는 선거부터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검사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질문만 하니까 피고인이나 참고인 불러가지고 당신 그날 저녁에 누구하고 만났어요? 술 먹었어요? 돈 봉투 받았어요? 받은 돈 봉투 어떻게 했어요? 어제 말하고 오늘 하늘 말이 왜 틀립니까? 이렇게 묻는 직업인데 그 당사자 피의자나 참고인이 검사님은 왜 그런 걸 질문합니까? 이렇게 못합니다. 그렇죠. 그것만 하던 버릇이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임기 초에 검사공화국이라고 하는 누명을 썼어요. 요거는 제가 천영식 대표하고 오래전에 여기 한번 나왔을 때 그거 내가 설명한 바가 있는데 이게 비판신문 내 기억으로는 경향신문 같은 데서 일면에 요렇게 바둑판처럼 요렇게 쪼개가지고 한동훈, 이노경 법무부 장관, 차관, 원희룡, 권영세 뭐 쭉쭉쭉쭉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금관위원장 법조인이다. 뭐 하고 쭉 이렇게 해놨더라고. 네. 그게 국회의원 경력자들은 이미 그 탈색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도어 스토핑을 할 때 어떤 기자가 대통령님 최근 인사가 너무 검사 위주고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니까 내가 보기 빨끈한 거야. 자존심을 완전히 건드린 거야. 그 임기 초에. 그 질문이 속으로 그냥 빨끈한 것 같아. 뭐라? 내가 지금까지 임명한 장관들이 문재인 대통령 때하고 비교해봐요. 훨씬 우수해요. 그리고 검사공화국이라 하지만은 유능한 검사는 앞으로도 계속 쓸 수도 있어요. 그런 답변을 했죠. 이게 요 며칠 전에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비판 신문에 욕을 독선적이다, 일방적이다 하는 예를 이걸 들더라고, 이걸. 그러니까 이게 출발 때 이게 비판자들에게 그냥 깊이 이제 각인이 돼 있는데 저는 이게 윤 대통령이 이제 많이 탈색했다고 봅니다. 많이 탈색했고. 학습을 했군요,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동안. 이걸 이제 탈색했고 이번 상하양원 미 합동연설에서 국격을 상승하고 국가원수의 모습을 당당하게 보여줬으니까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건의 겸
충고의 말로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 저는 그 처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계속하는 것이 괜찮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역대 대통령은 들어앉아 가지고 A4 용지만 갖고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요거만 읽고 요렇게 했잖아요. 이 꼴이 보기 싫어서 세상의 지육성으로 국민에게 말할 자격이 없는 자가 대통령 앞으로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그리고 도어 스태핑은 좋은 의미로 저 오늘 이렇게 출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그러니까 무난 정도에서 가벼운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지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하면 내가 기자실에 가겠다. 용산으로 옮긴 이유가 대통령 집무실이 2층, 기자실이 1층, 수시로 기자실에 가겠다고 하는 약속이거든. 그거 지금 안 지켜지고 있어. 안 지켜지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가 1시간 뒤에 기자실에 가겠다고 거기서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랬으면 하나도 문제되지 않을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지금은 1년이 되었으니까 이런 걸 다 일단 참고로 해가지고 프랭클린 D 루즈벨트 대통령의 국민과의 소통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 충고인데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국민과 어떤 소통을 했느냐. 1933년 취임했을 때 공황이 아주 심화되어 있을 때요. 그 취임을 했는데 이게 은행에 이게 예금 인출 사태가 계속되니까 의회에 은행 보호법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이게 미 행정부는 법안 제출권이 없고 예산안 편성 제출권이 없습니다. 그 국회에다가 위임해놨기 때문에 그 국회가 은행 보호법을 통과시킨데도 여전히 인출 사태가 계속되는 어느 날 3월 초에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때 텔레비 시대가 아니니까 라디오 마이크를 통해 전국 방송망을 통해서 이른바 노변정담. 노변 담화 연설이 아니고 요 앞에 사람이 있다 생각하고 아주 중3 학생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어휘를 사용해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들이 지금 예금 인출하시는 거 그 중단해 주시고 그리고 이미 인출해서 집에 보관하고 있는 현금도 은행에 다시 입금해 주십시오. 은행이 여러분 돈 망실시키지 않습니다. 은행은 보호됩니다. 여러분의 예금도 보호됩니다. 대통령이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대통령을 믿어주십시오. 저를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은행을 여러분이 믿어주십시오. 그래 우리 서로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불신이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아주 이렇게 호소를 했어요. 네. 일주일 만에 80% 은행이 정상화됐어요. 그것이 대공황을 극복하는 단초를 열었어요. 단초를 열었어요. 그런데 미국 국민들 가운데는 그 20분도 안 되는 그 담화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저는 어떤 기록에서 그걸 이렇게 보고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한국 사람이고 그게 벌써 80년 전 일이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진 게 우리에게는 아직 그런 대통령이 없었거든. 그런 대통령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루즈벨트는 수시로 기자실에 가고 단일 주제로 얘기를 해요. 오늘은 은행 예금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것만 얘기해요. 그 기자들이 딴 질문해서 말하기 쉬운 것은 대답을 하고 아니면 그거는 내가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이런 과정에 이제 극복을 하니까 역사상 4번 당선된 대통령, 4번째는 3개월 만에 별세했으니까 실제로 12년을 재직했는데 이게 이제 처음도 압승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뭐 공화당 후보가 그 뭐 있으나 마나요. 막 압도적으로 되는데 그래도 선거 때 되면 이제 비판자들이 어떤 비판을 하는가 하니까 부인과 아들이 무슨 전용기를 타고 다니는 그 시비를 걸었는데 애견을 안고 국가 자산인 이 전용기를 사용했다. 예산 낭비다. 요런 이제 이 반대당, 그러니까 공화당 측에 비난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백악관 기자실에 그 강아지를 안고 대통령이 나타났어. 그 기자들이 이 대통령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가 주목을 했더니 여러분 이 강아지는
자기에게 욕설을 퍼붓는 사람들의 욕설을 들으면 막 짖습니다. 막 짖어댑니다. 그게 끝이야. 그게 뭔가 하면 공화당 비판자들을 강아지급으로 격화시킨 거예요. 네. 그러니까 루즈벨트는 그 인성을 이렇게 그 전기를 읽어보면 유머도 아주 풍부했던 사람이고 그 대신에 그 풍부한 유머가 자신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얘기를 또 세 번째 하는데 사회원 합동에서 연설하는 그 포즈를 보고 이 사람 유머도 풍부한 사람일 거라고 나는 추정하는데 실제로 그렇다 그래.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렇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루즈벨트를 닮으면 됩니다. 그러면 루즈벨트식으로 노변담화 어떤 형태가 있으면 개발하고 아니면 기자실에 수시로 와서 말씀을 하세요. 기자실에.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윤 대통령.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이 누더기 같은 민주당이 지배하는 이 국회를 돌파하는 겁니다.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는 말이죠? 네. 그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의 지지와 대통령에 대한 성원이 그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국민을 등에 업으면 여당의 의석이 야당에 비록 뒤지어 있다 하더라도 그 못된 야당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힘은 국민과의 소통이다. 네. 저 김현금 님이 윤 대통령 적극 지지합니다 하면서 교포한 사람이 교포신가 봐요. 아까 뭐 화요일 프로 얘기하신 거 보니까 아마 시차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교포한 사람으로서 5년 동안 문재인이 미국에 대해 실망시켰지만 윤 대통령 국회 연설은 세계 사람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아마 미국 현지에서 그 대통령의 연설을 보는 그런 그 우리 교포들의 그 마음이랄까 이런 것들은 좀 색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제1교포들도 그동안은 문재인 정부와 저 치하에서 무슨 뭐 토착 외군이 뭐니 이런 거 하면서 한일 관계가 너무나 나빠졌을 때 일본에서 살기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면서 또 이제 히로시마의 G7 그 회담에 가서는 그 기시다 총리와 같이 가서 기시다 총리가 우리 한인 원폭 피해자들 위령비 앞에서 이제 고개 숙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마 우리 제1교포들도 훨씬 삶이 과거와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시간이 좀 아쉽지만 이제 거의 다 끝나가기 때문에 우리 저 시강님도 좀 질문 좀 해주세요.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일 것 같은데요. 참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종의 조언이었지만 지금 있는 이 정치인분들에게도 꼭 들어야 될 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또 내년에서 총선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전략들이 필요할 텐데 제가 듣기로는 저희 그 선생님께서 이전에 비례대표의 번호를 또 받으셨다가 또 스스로 포기하신 자기 희생을 하신 이런 사례를 또 들었거든요. 국민의힘에게 좀 이게 따가운 이런 말 한마디로서 이런 좀 자기 희생의 정신으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좀 어떤 말씀이 좀 있을지요. 국민의힘당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루즈벨트를 담는 노력을 하면 금상첨화가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런데 이런 상태로 이제 선거가 다가왔다 하면 결국은 공천과 선거대책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내년 선거의 국민의힘당이나 민주당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내 오랜 경험에 내가 5번 당선된 경험과 낙선한 경험도 있는데 이 선거 직전 여론조사를 해보면 이번 선거에 어디를 지지하느냐 야당이다. 왜 그러니까 정부를 견제한다. 실제로 그래도 물으니까 그래 대답해야지. 정부 견제하고 해서 야당을 지지한다.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각 지역구 다 사정이 있으니까 선거 막바지에 가면 공천 후유증.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당사자들의 실언 이런 것이 선거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나는 윤 대통령이 지금 제가 건의한 그대로 잘 나가고 그리고 국민의힘당은 뭐 앞으로 썩 잘하기 어려울 거예요.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을 갖고는 썩 잘하기 어려운데 그저 국민의힘당은 점수만 안 까먹고 이렇게 가가지고 선대위와 지역구 후보 또 이 비례대표 내가 없애자고 한다고 해서 없어지겠어요? 그 비례대표가 있다고 그대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어떤 전략적 공천을 하느냐가 국민의힘당
남으로서는 그게 예, 말하자면 과반수 획득하느냐의 명운이 걸려 있는데. 명운이 걸려 있죠. 자,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할까? 네. 이거 미리 얘기하는 꼴이 되는데, 뭐 내가 뭐 제3자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누구 눈에도 TK, PK나 수도권에서 이게 현역 의원 국민의힘당 가운데 그 사람 별 하자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 그 당연히 공천될 것이다. 요렇게 여기는 좀 영향력이 있어 보이는 의원 가운데 5명 이상이 자진해서 공천 반납해야 돼요. 자진해서. 그 다음에 비례대표가 안 없어질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당에 18번까지 된다 이러면 19, 20, 21, 22, 21, 22 이쯤에 명망가를 거꾸로. 네. 거꾸로.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자기 스스로 공천 후순위로 가서 비례대표에다 넣었던 적, 승부수를 던진 적이 있죠. 15대 때 14번으로 갔고 그 당시 이쪽 당에서는 내가 21번으로 갔지. 내가 21번으로 갔지. 그때 고모님도 그 1번 아니면 뭐 앞순이었는데 2번이었는데 네, 이회창 박찬종인데 네. 그 내정된 걸 내가 스스로 18번까지 살신성인 하신 걸 거죠. 뒤로 물러섰는데 이게 물러선 데는 지금 시간에서 길게 얘기를 못 하겠는데 이게 선거대책위원장이 전국 선거를 지도하면서 국회의원 안정권에 들어가서 이미 빠지단 상태를 가지고 지원 요새를 하면 뒷심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 저는 지금 21번입니다. 그 18번까지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 후보를 많이 지지해 줘서 득표율을 올리면 저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다시 돌아가서 국민의힘 당에도 어떤 명망가가 그래 18번까지 되는데 19, 20, 21번에는 이게 이런 30대 여성 비례대표는 뭐 여자 남자 섞어 한다 하니까를 앉히고 그 다음에 명망에는 남성을 앉히는데 그 후보로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해도 될까? 뭐 본인 개인 의견이시도 상관없죠. 그래도 그 당사자에게 부담을 줄 수가 있는데 한동훈이에요. 한동훈. 한동훈. 한동훈이가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는 겁니다. 오히려. 명분은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당이 미흡하거나 과반수가 안 되면 여러분 지난날 보셨지요. 종북 주사파에게 3년 뒤에 있을 정권 넘어갑니다. 이걸 막아야 되겠습니다. 저 국회의원 될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번호를 받아가 최선을 다해서 저까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비례 후순위로 가서 전국 지원 유세를 나가라 이런 얘기네요. 그러고 현재 지역구를 가진 사람 가운데 그 사람 이름도 내가 여기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안 할게요. 한 7명 정도는 불러서서 수도권에 투입이 돼요. 지금 서울 시내에 말이지 48개 가운데 국민의힘당 국회의원이 말이죠. 서초, 갑을, 강남, 갑을, 병, 송파, 갑을, 용산밖에 없어. 네, 8개죠. 내가 15대 국회 때 선대위원장 할 때 이게 비례대표를 그렇게 뒤로 물려갖고 했을 때 서울 시내 47개 중에서 27개입니다. 27개. 그랬었죠. 숫자가 말해요. 근데 표차가 놀라지 마시오. 500 내지 1000표요. 간발의 차이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서울 시내가 그렇고 부천에 김문수 후보가 나온 자리에 박지원 하고 둘이 붙었잖아요. 세게 붙었는데 내가 그 지역에 가서 그냥 집중적으로 지원했는데 1000표 차이로 김문수 후보가 맞아요. 됐어. 김문수 스타의 등장이 그때였죠. 김문수. 내가 요거까지 공개하는 건 좀 민망하지만은 개표 끝나고 난 아침에 이제 당사의 대책위원장실에 앉아 있으니까 한 10시쯤 김문수 당선자가 쏙 들어오더니 그 카페트 된 방인데 이 절을 하더라니까. 훈절을 했다고요? 선배님 감사합니다. 야, 그 1000표 차가. 그러니까 이런 전략을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대통령 측근과 김기현 대표 등은 이거 참고를 해야 되고 종북 주사파 정권과 세력을 중단시키고 다음 정권에서도 막는다고 하는 이 절체절명의 큰 과제에
김기현 대표 정도 되면 내가 울산서 다시 국회의원 하는 거 중요합니까? 김 국장. 안 중요하죠. 그 큰 가치를 위해서 내가는 대표까지 된 사람이야. 그러면 거기 울산은 좋은 사람, 이런 젊은 사람 내보내고 자기는 수도권에 다니면서 제가 왜 이번에 국회의원을 포기했는가? 예를 들면 한 7명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 중에 하나 예를 내가 들었습니다. 더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본인들이 나머지 기분 안 좋을 거. 나머지 6명은 금년 연말에 날 불러줘요. 아주 이름 찍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들 물러서라는 운동하고 돌아다닐 테니까.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말씀 들어보면 희생, 헌신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보수의 어떤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그걸 통해서 국민들이 감동하고 유권자들이 감동하고 그래서 우리가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아주 굉장히 소중하고 고귀한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고모님 저도 저 당협위원장인 거 아시죠? 그 고향병의 당협위원장인 거 선거 아시죠? 나가셔야 됩니다. 오늘 처음 듣네. 오늘 저는 그러시면 안 되지. 김 국장도 그 포기해. 저는 나와보지 못한 김 사람이에요. 국장은 돼야 돼. 김 국장은 돼야 돼. 아마 고모님께서 지역에 와서 유세를 해주시지 않을까. 그 지역에 내가 지원하러 갈게.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대개의 경우에 저희 댓글이 뭐, 후보들이 나오시면 반대되는 분들의 글들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뭐, 조금 읽어드리기가 민망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이거 다 읽어보거든요. 하면서도 계속 수시로 읽어보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분도 네. 그렇게 그 부정적인 댓글을 달지 않으시고 우리 박찬종 고모님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도 또 아까는 저는 깜짝 놀란 게 바바리 코트 입은 기억이 너무 멋있어서 그 기억이 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사회에 원로가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원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수는 특히 전통과 질서, 법 이런 거 저희가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이제 고모님 종종 모시고 우리 원로의 어떤 전국 진단 하지만 원로지만 저희 장년 혹은 우리 청년 보수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정말 젊은 보수 우리 박찬종 고모님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